안녕하세요. 법무부의 명도의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때 전자소송 회원 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이번에도 동일하게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 제출해서요.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그때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는 민사 신청에 있었죠? 네, 소장은 본안에 있습니다. 역시나 본안 관련된 서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자주 찾는 민사 본안 서류 중에서 이 소장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사 서류 중에 소장 역시 클릭을 하면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내용은 비슷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총달 간주일은 일주일이 지난 날 0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자소송의 경우에 그 통지가 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그 일주일가 지난 날 0시에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모든 기한의 기산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항소와 같은 중요한 그런 기한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송달되는 문서를 잘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소송 절차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요. 당사자 작성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당사자 작성을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사건 정보, 입증 첨부 서류, 작성 문서 확인, 문서 제출까지 이제 4단계에 걸친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앞서 했던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인 만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건 기본 정보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사건명입니다. 자, 그때는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라는 이름이 부동문자로 자동으로 생성이 됐었죠. 변경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소장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장을 제시할 때 소송의 종류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소송의 종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 사건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 열어보면 소송 이름이 굉장히 많죠. 혹시나 여기 다 담지 못할까봐 기타로 또 잡고 있어요. 이건 임의로 저희가 기재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보증금 반환을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보증금 반환. 자,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옆에 보증금 반환 청구의소라는 게 생성됩니다. 물론 이 내용에 뭔가 더 추가를 하고 싶으면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 반환 클릭을 했으면요. 이제 청구의 구분 가볼까요? 청구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재산권상 청구랑 비재산권상 청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보증금 반환은 돈을 달라는 거죠. 돈을 달라는 거기 때문에 재산권 청구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좀 낯선 말이 나오네요. 바로 소가 구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소가라는 건 뭐냐면요. 그 소송의 목적값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소가는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1억 원짜리 청구를 하게 되면 뭐 대여금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대여금 빌려준 돈 갚어라는 소송에 1억짜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소가가 1억이 됩니다. 이제 건물임도 청구 소송의 경우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소가 구분은 금액, 토지 등의 평가에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금액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니 금액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청구할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훨씬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자, 이 5억 원, 5억 원이라는 이 소가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면요. 관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5억 원짜리는 서울이고, 뭐 1억 원짜리는 인천이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한 법원 내에서, 지역 내 한 법원 내에서,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지방법원 단독 판사
주관하는 소액 사건에 해당하고요. 3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5억 원이 초과되면 5억 원보다 1원이라도 높으면 지방법원에서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단독법원은 말 그대로 단독 판사 한 명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고요.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그 3명이 그 합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속가까지 기재를 해주셨으면 사건 기본 정보는 다 기재를 한 거고요. 그 밑에 관할. 자, 이 관할은 동일합니다.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관할은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 소송이라는 거는요. 피고의 보통 재판적에 따라 관할이 돼요. 보통 재판적이라는 말 굉장히 낯서실 텐데 결국 피고 주소지가 있는 데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재판적도 있고 관할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지도 해당합니다. 의무이행지는 뭐냐? 이 채무를 내가 이행해야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할은 크게 내 주소지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선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은 피고의 주소,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로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권자인, 원고가 되죠. 임차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제기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까지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당사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당사자 입력, 자, 당사자 구분 볼게요. 조금 이름이 달라졌네요. 신청인, 피신청인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죠. 자,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그 소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나는 바로 원고가 되겠죠? 자, 원고는 내 정보이기 때문에 앞에 그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동일하게 내 정보 가져오기 요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시스템에 입력된 제 정보가 불러들여와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피고를 좀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우리 피고를 입력을 할 때 당사자 구분으로 피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격 구분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인격은 사람이면 자연인, 회사면 법인, 외국인이면 외국인 이렇게 표시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신청서와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소장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주민등록번호 소장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장은요,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는 한 이 소송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이 무조건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 안 받으면 어떡해요?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송달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자소송으로 소를 제기를 하죠. 근데 상대방은 전자소송을 이용을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은요, 우리가 제출한 소장을 인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우편으로 피고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보낸다고 그랬죠? 등기 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등기 우편 경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체부가 집에 사람이 없으면 쪽지 붙여놓고 가죠. 그런 식으로 몇 차례 방문해도 사람이 없거나 알 수가 없으면 그 결과를 이제 우체부가 법원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은 송달이 안 되니까 상대방한테 송달할 수 있는 주소, 상대방 주소 좀 알려줘 라고 명령을 해요. 주소 보정하라고.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임대인의 주소를 찾아야 됩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거는 바로 주민등록번호로 찾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은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그 신분증이랑 가지고 그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면은요, 그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체부는 낮에 가잖아요. 특별 송달을 신청을 하면 밤에 갑니다. 우체부가 가는 건 아니고요. 집행관이 갑니다. 그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관이 소장 부분을 가지고 밤에도 가고 휴일에도 가고 그렇게
방문해가지고 직접 서류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특별송달 절차인데요. 이 특별송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 집행관한테도 서류를 보내줘야 되고요. 집행관이 일정에 따라서 그 서류를 들고 직접 그 현장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방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없으면 또 한 번 더 가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게 돼요. 그래도 안 받으면 어떡하냐? 그래도 안 받으면 우리는 공시송달이라는 걸 진행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이라는 건 뭐냐면요. 법원 게시판에다가요. 누구누구야. 내가 소장 부번 이거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 대신에 이 게시하는 걸로 너한테 이거는 송달되는 걸로 간주할 거야. 라고 강제로 송달을 시킨 걸로 취급해줘 버리는 겁니다. 자, 이 절차를 진행하기까지 3개월 이상 걸려요. 네, 왜냐하면 일반 송달해야 되죠. 특별 송달해야 되죠. 그리고 공시 송달까지.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소송을 할 때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일부러 소장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고의 주소지를 찾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피고가 적어도 한 번은 전입신고를 했던 주소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보통 우리가 임대인의 주소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주민등록번호를 혹시라도 요즘에 임대차 계약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주소지마저 전입된 주소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등기를 보게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보면은요, 소유자의 주소가 한 번은 무조건 기재가 돼요. 근데 그 주소는 무조건 한 번은 전입이 됐던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초본을 발급을 받으면 현재 임대인의 주소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당사자명 기재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당사자 이름이 달라지게 되면은요, 나중에 집행이 안 될 수 있어요. 채권을 우리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추심 절차 등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이름 매우 중요합니다. 주소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왜? 송달을 한 번에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인의 전입 주소는 모르더라도 임대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하는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 송달 장소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 송달을 하게 되면 집행관이 직접 들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 집행관한테 이 임대인이 몇 시부터 몇 시에 그 주소지에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대 방문하시면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적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다 기재를 하셨으면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에 기재할 거는요,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취지는 뭐냐면요, 내가 이 청구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네, 이 청구 취지는요, 내가 적고 싶은 대로 적으면 안 돼요. 법원이 일정한 규칙을 좀 정해놨습니다. 줄꼴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으면 이게 집행하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춰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법을 배우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작성 예시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성 예시를 보면은요, 굉장히 자세히 예시를 많이 기재를 해놨어요. 기재를 많이 해놨는데, 보시면 여기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것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저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기재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자를 청구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요, 무조건 이자를 기재를 하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면 저희는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지급함과 동시에 뭘 받죠? 네, 건물 받죠. 그 임대차 목적물을 저희가 인도를 받습니다. 그럼 저희가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 역시 건물을 임대인한테 돌려줄 의무가 있죠. 그와 동시에 상대방은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동시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굉장히 동등한 상태의 계약을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의무는 누가 먼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사를 안 갔어요. 이사를 안 갔으면 보증금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원래는 내가 이사를 가지 않았으면 임대인이나 나한테 건물 받은과 동시에 보증금 줘라고 청구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네. 이걸 동시 이행의 항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증금을 청구를 했는데 임대인은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너도 나한테 건물 안 돌려줬잖아. 자, 이걸 동시이행 항변이라고 하는 건데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청구 취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사를 갔어요. 우리가 앞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차권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임차권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나 이사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입 빼려고.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다면 이자 발생합니다. 왜냐? 내 의무는 다 있잖아요. 나 이사 가서 건물 다 임대인한테 돌려줬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돈을 안 줘. 그러면 임대인이 지금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 페널티를 지급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사를 안 갔어요. 그럼 나도 결국 임대인한테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 종종 이사 갔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누가? 법원에서요. 법원에서 물어보는 경우 종종 발생하고요. 임대인도 대항하는 겁니다. 이자는 나한테 청구할 수 없어. 너 이사 안 갔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사를 갔다면 이와 같이 이자를 같이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이사를 안 갔다라고 한다면 원금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만 쓰는 겁니다. 1항이요. 자, 2항, 3항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이거 그대로 붙여 쓰시면 되는데 이사를 갔냐 안 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이자 청구가 있냐 없냐만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자 청구가 까다로우니까 요걸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했죠. 5억 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이자 청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언제부터? 나 이사 간 다음 날부터. 네, 요거는 이사 간 다음 날입니다. 이사 간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그러니까 이 소장 상대방한테 도달하는 날까지 연 5%. 자, 이 연 5%는 민법이 정하는 그냥 5%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이자를 쓰시면 되는데 보통은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약정하는 적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임차인분들이 그거 요구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요. 네, 그래서 그냥 민법에 따라서 5% 기재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소장인 부본이 송달된 그 다음 날부터는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했어요. 왜 갑자기 12%죠? 네, 이게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송 법원은요, 소송이 지연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자가 너무 낮으면 채무자가 차라리 소송을 길게 끌어서 은행 이자보다 낮으면 소송을 길게 끌어서 하는 게 이득이잖아요. 네, 그래서 페널티를 주려고 이런 이자를 붙여놨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연 이자가 굉장히 셌어요. 2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1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증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연 12%라고 하면 제법 됩니다. 네, 제법 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자가 증가한다라는 굉장한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요. 네, 그래서 청구 취지는요, 한 글자도 바꾸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청구 취지 작성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이라는 걸 기재를 하셔야 돼요. 청구 원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거 있잖아요. 법원에 내 답답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줄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이어서 일기장처럼 쭉 쓰셔도 되는데 자, 우리 이거 재판은 누가 하죠? 네, 판사가 하죠. 자, 판사는 제3자입니다. 그죠? 제3자 입장에서 보기 좋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결국 주장하는 글을 쓰시는 겁니다. 목차를 달아서 보기 좋게. 네. 근데 그럼 그 내용이
아무거나 쓰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니까 요건 사실이라는 게 써있네요. 그죠? 이게 뭘까?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청구 사실에 요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한번 볼게요.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부대천조로 지연 손해금을 청구를 하려면 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 가야지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꼭 적어야 된다. 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 내용, 이사를 갔다면 여기 끝에까지, 여기까지, 이사를 안 갔다면 여기까지만. 네, 요것들의 내용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줄글로 쓰셔도 되고요. 목차를 나눠서 정리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서 자 1번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썼고요. 자, 임대차 계약 종료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증금 반환 사실이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 내용에.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 인도했다. 이자 청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피고는 보증금 반환해야 된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목차를 가지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이 있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 다음에 보증금 지급했다. 요거. 그 다음에 갱신 거절을 해서 종료했다. 그리고 종료했다. 그리고 나는 임대차 목적물 인도했다. 요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갔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뒤에 뭐 간 몇 호증 임대차 계약, 간 몇 호증 영수증 뭐 이런 거 첨부해놨죠? 자, 이게 뭘까요? 네, 증거입니다. 증거. 내가 이렇게 쓰기만 하면 판사는 제3자잖아요. 그 제3자가 보고 그냥 너가 이렇게 한 게 다 사실이구나 믿을까요? 네, 못 믿겠죠.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렇게 되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거는 반드시 그거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기준이 바로 그 요건 사실이에요.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는 무조건 첨부를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억울한 내용들, 이래서 나는 이 소송에 이르는 거다. 라는 내용을 줄줄줄 써주시면 됩니다. 요걸 저장을 하고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증 첨부 서류를 첨부하는 곳인데요. 자, 입증 서류 그게 뭐였죠? 자, 앞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소명 서류였어요. 근데 본안소송은 이걸 입증 서류라고 합니다.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과 입증은 미묘하게 좀 다른데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증거 서류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동일하게요. 파일 스캔 파일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한 번에 다 넣으시면은요. 요 등록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아래 이렇게 나열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서증 부호 볼게요. 자, 여기 바로 서증 부호가 자동으로 생겨요. 네, 우리가 소를 제기하면 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갑호증이 되는 거고요. 번호도 자동으로 매겨집니다. 네, 원래는 여기가 1, 2, 3, 4, 5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 수정한 겁니다. 가지 번호 아래 1, 2. 이거 왜 수정했냐면요. 자, 내용증명 우편물은 내가 보낸 서류죠.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상대방이 받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배송 조회를 꼭 쓰는 겁니다. 이게 우체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우리 내용증명 보내고 나면 스티커 하나 붙여주거든요. 그 스티커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긴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 우체국 사이트에 보면 그 내용증명 보낸 거를 조회해 볼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그 번호를 전부 입력을 해보면 그게 누구한테 언제 도달됐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한 세트로 움직여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의 증거로 묶기 위해서 가지 번호를 단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냥 1, 2, 3, 4 쓰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 가지번호 이런 건 여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제가 첨부한 증거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임대차 계약서. 이게 뭐였죠?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 그죠? 그 다음에 금융거래 내역 첨부했네요. 3번에 보니까. 금융거래 내역은 뭐예요?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죠. 그죠?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 체결한 사실, 금융거래 내역, 보증금 지급한 사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사실. 그죠? 내용증명 우편물과 배송 조회를 통해서. 그리고 추가로 부가적으로 내가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뭘 써야 된다고요? 이거 무슨 문자겠어요? 나 이사 나갔다는 문자입니다. 보통 요즘엔 다 자동이죠. 그래서 번호키를 잠그대 번호를 임대인한테 알려주면서 나 이사 나갑니다 라고 그거를 문자로 알려줬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사진을 첨부를 한 겁니다. 자, 이것도 다 똑같아요. 서류명 다 변경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서류명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그 기준은 뭐다? 바로 요 파일명 기준으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스캔 파일을 만들 때 그 파일명을 서류명이랑 일치를 시켜주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명을 바꿨다면 반드시 입증 서류 저장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입증 서류 입력은 전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제출하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첨부 서류로 제출할 거 솔직히 없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는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첨부 서류로 제출할 만한 건 없어요. 다만 임대인이 회사인 경우 있죠. 그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 첨부하셔야 됩니다. 법인 등기상 증명서 이거 첨부하셔야 돼요. 네, 이건 필수 서류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저는 근데 임대인이 개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을 완료해 보겠습니다. 자, 작성을 완료했더니요. 자, 이렇게 소장 작성된 게 자동으로 나와요. 제목 소장 나왔죠? 그 다음에 원고 이름, 피고 이름 맞는지 보고. 요게 사건명이 여기 이렇게 기재된 겁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제대로 적혔나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이런 내용의 청구 원인을 넣었었고. 자, 이제 입증 방법 제대로 들어갔나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할 맞나 체크. 여기까지 하시면 소장 문제 없다. 자, 이거 그래도 불안해서 직접 가서 접수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인쇄해서 그대로 여기 뒤에 도장 찍어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정하시려면 각 항목별로 이동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이전 버튼 누르셔서 뒤로 넘어가셔도 된다. 기억나시죠? 네, 이게 신청이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확인 체크해 주시고 확인. 다음 번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 화면 많이 봤다. 그죠? 네, 소송 비용 납부하는 확인입니다. 근데 지금 볼까요? 네, 금액이 엄청나죠? 네, 5억 원을 청구를 했더니 인지일이 이렇게 많아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할 때 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인지액이 184만 9,500원이나 된대요. 그리고 송달료는 이 우편료라 그랬죠? 네, 78,000원이고요. 자, 이 송달료는요, 요즘에 임대인 2명인 경우도 있잖아요. 임대인 수가 늘어나고 또 임차인이 2명일 수도 있고요. 임차인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는 같이 증가합니다. 인지액은 보증금 청구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건 5억 원일 때 인지액이 저만큼 나온다는 거고요. 5억 원보다 더 비쌀 경우는 더 많이 나올 거고 그거보다 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대충 보증금이 5억 정도 할 때 소송할 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납부 방식은 동일하게 가상계좌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납부 당사자 선택 클릭한 다음에 납부 당사자는 누구죠? 접니다. 네, 원고가 납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검색하시고 검색하면 납부 당사자 나오고요. 송달료 납부자도 동일하니까 요거 체크해 주시고 등록. 납부인도 동일하게 등록. 자, 계좌도 정확하게 등록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좌 확인 반드시 눌러주시고, 자, 이것도 다 동일 계좌 확인. 그다음에
인지나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준다 그랬죠? 자, 인지가 남는 경우가 신청 사건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송에서는 인지에 이 환급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소송 도중에 청구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5억 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먼저 자기가 지금 절반밖에 못 준다고 그러면서 2억 5천만 원만 돌려줬어요. 먼저. 그러면 나는 청구를 바꿔야 되겠죠. 5억을 청구를 했는데 2억 5천 받았으면 2억 5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5억 원 달라고 청구를 하면 내가 2억 5천 원만큼 패소하겠죠. 네. 그래서 청구를 감축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임지액이 남아요. 왜냐하면 소수가가 중간에 줄어들었잖아요. 2억 5천 원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지가 일부 환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 계산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이 계좌가 만약에 이거 등록해 놓은 거 모르고 이 계좌를 뭐 폐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요, 법원에서 통지를 해줍니다. 그 통지를 뭐로 받을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건 아무거나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상계좌 어디로 받을지 체크하시면 역시 이제 납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납부 이제 하시면 요런 화면이 떠요. 이건 뭐지? 사건 분류를 위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면 귀하의 사건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역시 하단에 접수증명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필요 없으시고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게 되면 아까 전에 취소했어도 그 질문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 안 하실 거면 그냥 이거 체크 해제하시면 돼요.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사건 분류 질문지라는 게 이건데요. 이거 보면 뭐 그냥 일반적인 거 좀 물어보는 건데요. 뭐 상대방 주소를 아느냐, 피고가 여기 받아주냐, 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작성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출 누르시면 소장이 제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장은 다 접수가 된 거고요. 소장을 보시면 이게 아까 입력한 소장 내용이죠. 요거 참고하셔서 요걸 인쇄를 하셔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접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소장을 위에 이제 보여드렸던 요 소장을 인쇄를 하거나 이 내용들을 이제 수정을 하셔가지고 증거 서류랑 같이 2부를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관할 거면 총 3부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할 법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직접 접수를 하시는 건데요. 그 안에 보면 은행이 있어요. 법원 안에 보면 그 은행에 가셔서 인지송달료를 납부를 하신 다음에 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법원용 소장 총 3부 만든 것 중에 한 부에 이제 부착을 하셔가지고 1층에 종합민원실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지송달료가 얼마인가의 이제 문제인데요. 이거를 전자소송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간다고 해서 계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인지송달료 얼마인지 미리 알아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전자소송에서 확인한 금액 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전자소송 같은 경우에는 인지액을 조금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송달료도 일단 좀 적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우편으로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인지송달료 처음에 내야 되는 금액이 전자소송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접수 시 인지송달료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면은요. 포털 사이트에 나홀로 소송 검색을 하시면요. 이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옆에 퀵 메뉴에 가보시면 인지송달료 계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인지송달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소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가가 뭐였죠? 네, 청구 금액 아까 전에 얼마 했었죠? 5억 원 했었죠? 여기에 이제 5억 원을 이제 공 8개 해가지고 기재하시면 되고요. 당사자 수, 원고 본인 포함, 그러니까 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죠? 피고 몇 명이죠? 한 명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 보기 하면은요,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 결과. 인지 때 얼마, 송달료 얼마. 지금 보세요. 전자소송에서 받던 것보다 금액이 조금 높죠?
네. 그래서 인지대를 요만큼, 송달료 요만큼을 이제 보증금 5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금액을 은행에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해서 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장을 접수를 하고 나면 그럼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소장 접수하시고 나면은요.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법원에서 그 사본을 상대방한테 보내줍니다. 이게 송달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상대방은 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물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어요. 이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답변서를 상대방이 제출을 하게 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선고기일이 잡히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변 기일 30일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변론 판결 선고가 될 수 있어요. 무변론이라 하면 변론 기일 없이 그냥 너가 답변을 안 하는 거 보니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거구나 라고 간주를 해서 자백간주 판결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즉 원고 승소 판결이겠죠. 두 번째로 변론이 이루어지고 나면 변론 종결이 된 날로부터 4주 정도, 보통 이게 2주 이내에 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4주 걸립니다. 그 안에 선고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판결문이 이제 각 당사자한테 송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진행 절차 어떻게 확인하냐 보시면 아까 전자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사건 관리에 들어가시면 진행 중 사건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사건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 순서대로 이제 쭉 나열이 되고요. 여기 있는 요 사건 번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나의 사건 번호를 기억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전자소송 내에서는요. 나의 사건 관리, 그 진행 중 사건을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는데 거기 전자소송 들어가기 힘들어. 인증서가 지금 없어. 그러면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 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데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법원 사건 번호, 그 당사자 이름 중 두 글자만 쓰시면 됩니다. 입력하고 자동 입력 방지 문자 입력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요 화면이 납니다. 요런 화면. 일반 내용, 사건 일반 내용에서는 기본 내용과 기일 일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행사항은 바로 요 사건 진행 내용 탭을 클릭을 하면은요. 소장 언제 접수됐고, 이거 송달 언제 됐고, 누가 무슨 서류 제출했고 이런 내용들이 하단에 쭉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특히 종이로 접수하신 분들은 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밖에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세요. 그래서 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작성해봤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강제 경매 신청서 작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